쾅, 쾅.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한밤중 정막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임자, 안에 있는가? 내가 왔네. 어서 문 열게. 그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을 때 비단 금침 위에 막 옷고름을 풀던 유선비의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백지장은 그래도 빛깔이라도 있지요. 유선비의 낯빛은 마치 100일 동안 햇볕 못 본 송장 같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머나! 서방님이. 기생옥란이의 두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나 옥란이는 그래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몸, 놀란 것은 잠깐이요. 곧 정신을 가다듬고 유선비의 멱살을 와락 움켜잡았습니다. 아이고 임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자네 서방님이 한양 가셨다 하지 않았는가. 한양이 어디 옆 동네란 말인가. 옆 동네는 아니지만 오신 건 오신 거지요. 서방님 발 달리신 분이 한양에서 못 돌아오겠습니까? 일을 어찌하나, 일을 어찌해. 나 좀 살려주게 옥란아. 내 오늘 죽어나가면 우리 집 칠 때 독자 끊기네. 내가 끊긴단 말이 아니라 우리 집안 내가 끊긴단 말일세. 나리, 군소리 마시고 일어서시오. 빨리. 쾅, 쾅. 임자, 자는가? 어찌 대답이 없는가? 내 한양 길 천리길에 발바닥에 물집이 하나, 둘, 셋, 넷, 10개도 넘게 잡혔는데 내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밤길마다 않고 달려왔거늘 어찌하여 문을 안 열어주는가? 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당에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저벅저벅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같았지요. 옥란이는 황급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 숨을 만한 곳이 있나요? 농 뒤로 들어가자니 농이 벽에 딱 붙어 있고 천장으로 올라가자니 유선비가 새도 아니요. 마루 밑으로 들어가자니 방에서 마루까지 나가는 동안 들킬판이었습니다. 그때 옥란이의 눈에 번쩍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방 한 구석에 떡하니 자리 잡은 커다란 비단 이불장이었습니다. 안에는 한겨울 손님 맞이용으로 새로 누빈 두꺼운 소미불이 7채나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나리 이리로! 옥란이가 이불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 안에 이 좁은 데를? 좁은 게 아니라 따뜻한 데지요. 어서요. 아이고 내 갓은 어찌하나, 내 도포는 어찌하나. 가시고 도포고 그게 다 무어요. 모가지부터 챙기시오. 옥란이가 유선비의 등을 우악스럽게 떠밀었습니다. 유선비는 어푸 하는 비명과 함께 이불더미 속으로 처박혔지요. 가시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도포자락이 소미불 사이에 끼었으며 망건은 어디론가 굴러떨어졌고 상투까지 풀어져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사서삼경에 묻혀 살았다는 유선비의 그 위험 있던 자태가 소미불 7채 사이에 처박힌 그 꼴이라니 어디 가서 차마 말도 못할 망신이었지요. 탁! 이불장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캄캄한 칠흑. 쾅! 쾅! 임자, 임자, 안 열면 내 발로 차 부수겠네. 가요? 가요. 가는데 어찌 그리 성화이시오, 서방님. 옥란이는 옷고름을 다시 매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고 입가에 묻은 술기운을 손등으로 슥 닦은 뒤 짐짓 하품을 늘어지게 한번 하고는 천천히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 한밤중에 이 난리법석, 과연 우리 유선비는 이불장 속에서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옥란이의 머릿속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묘책이 숨어 있을 것인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한량 선비와 영악한 기생의 한바탕 소동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그대로 옮긴 것이올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사흘 전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쪽 어느 고을에 유씨 성을 가진 선비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유생원 혹은 유선비라 불렀지요.
나이는 35, 키는 보통이요. 얼굴은 희멀쑥하니 잘생 편이었습니다. 글 공부도 제법하여 향시에는 두어 번 합격한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유선비에게는 한 가지 큼이 있었으니 다름이 아니라 풍류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풍류라는 게 본디 사대부 양반의 멋이라 하나 이 양반의 풍류는 도가 좀 지나쳤지요. 시집고 술 마시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생집 출입이 잦았으니 이는 곧 풍류라기보다는 한량에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유 선비가 좋아하는 여인의 취향이 또한 독특했으니 그는 호리호리하고 가녀린 미인보다는 살집이 도톰하고 인물이 풍만한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인이란 모름지기 살이 좀 있어야 정이 깊고 살이 도톰해야 손에 잡히는 맛이 있는 법이요. 가시 돋친 마른 꽃은 보기는 좋으나 손에 닿으면 찔리니 어찌 비단 같은 둥근 꽃에 비하겠소이까. 이런 한량스러운 말을 입버릇처럼 늘어놓고 다녔으니 그의 부인이 안방에서 한숨을 내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유선비는 고을 장터에서 새로 들어왔다는 기생 옥란이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옥란이라고 들어봤는가? 옥란이? 누군가, 그게? 이번에 평양에서 내려왔다는 기생일세. 한 번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그 옥란이 말일세. 평양에서? 어찌 생겼는가? 어찌 생겼느냐 하면 자네 좋아하는 그 살집이 알맞고 얼굴이 보름달 같고 웃을 때 보조개가 양쪽 볼에 쏙쏙 들어가는 그런 여인일세. 오호. 유선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살집이 알맞고 얼굴이 보름달 같다니 그야말로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여인이 아닌가요? 그날부터 유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본 적도 없는 옥란이의 얼굴이 어른어른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옥란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유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오늘 친구 김진사 댁에서 시애기가 있어 다녀오겠소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장 좋은 도포에 갓을 쓰고 허리에 묵직한 전대를 차고 옥란이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유선비는 옥란이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가야금 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오는데 그 가락이 어찌나 청아한지 마음이 절로 설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유선비가 헛기침을 하며 부르자 안에서 어린 종년이 쪼르르 달려나왔습니다. 니신지요? 나는 이 고을 유생원이라 하는 사람이다. 옥란이를 좀 뵙고자 왔노라. 잠시 기다리시지요. 종년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드시지요. 유선비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갓을 한번 고쳐 쓰고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안방에 단정히 앉은 옥란이의 자태가 소문보다 10배는 더 고왔던 까닭이었습니다. 옥란이는 그 해에 24살이었습니다. 본래 평양 기생이었으나 어떤 사연으로 이 남쪽 고을까지 흘러내려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지요. 그 사연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우스운데 옥란이에게는 사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라 불리는 사내였는데 평양에서 옥란이를 만나 정을 통하다가 옥란이가 기적에서 이름을 빼고 자기와 살자고 우겨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이 남쪽 고을로 내려와 살림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본래 평양에서 비단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고을에 내려와서도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해 한 달이면 보름은 한양으로, 닷새는 개성으로, 또 닷새는 의주로 비단을 사고 팔러 다녔지요. 그러니 옥란이는 신혼이라 해도 남편 얼굴 보는 날이 한 달에 열흘이 채 못 되었습니다. 그 빈집에 옥란이가 혼자 있으니 곱고 풍만한 그 자태에 동네 한량들이 가만히 둘 리가 있나요. 옥란이도 본디 기생 출신이라 적적한 살림에 한량들이 술병이라도 들고 찾아오면 매정하게 내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박서방이 집을 비운 사이에 옥란이의 안방에는 종종 손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날 유선비가 찾아왔을 때도 박서방은 사흘 전에 의주로 떠난 참이었습니다.
옥란이의 계산으로는 적어도 보름은 더 있다 돌아올 것이었지요. 어서 오시지요, 나리. 옥란이가 사뿐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유선비는 그 자태에 또 한 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살집이 도톰한데 둔하지 않고 얼굴이 보름달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새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양볼에 보조개가 폭 들어가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그녀가 살짝 웃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어, 옥란이, 자네가 옥란이인가? 유선비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란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살짝 웃었지요. 예, 소녀가 옥란이옵니다. 나리,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래, 그래. 유선비가 자리에 앉자 옥란이는 즉시 술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술은 진달래 꽃잎으로 빚은 두견주요. 안주는 양념 잘 된 갈비찜과 곱게 부친 빈대떡이었습니다. 거기에 옥란이가 직접 가야금 한 곡을 타며 시조 한 가락을 뽑아주니 유선비는 그야말로 신선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좋다, 좋다. 옥란아, 자네 노래 한 자락에 내 10년 묵은 시름이 다 사라지는구나. 호호, 나리, 입이 너무 가벼우시옵니다. 입이 가볍긴 무어가 가볍단 말이냐.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거늘. 술이 두어 순배 돌고 가야금 가락이 더 깊어지자 유선비의 마음도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옥란이의 손을 슬며시 잡았지요. 옥란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옥란아, 자네 남편은 어디 갔는가? 의주에 가셨답니다, 나리. 보름은 더 있어야 돌아오시지요. 보름이라, 보름이라. 유선비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자네와 내가. 호호, 나리도 참 성급도 하시지요. 옥란이가 살짝 눈을 흘기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요염한지 유선비는 그만 정신줄을 놓을 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술상은 한켠으로 밀려나고 촛불은 은은하게 흔들렸고 가야금은 자리에 누워 잠들었으며 두 사람은 비단 금침을 마주하고 마침내 옥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유선비의 손이 떨렸고 옥란이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에 비쳐 벽에 어른거리는데 그 그림자가 점점 하나로 겹쳐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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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한밤중 정막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선비가 이불장 속에 처박힌 사이 옥란이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하품을 한번 하고 눈을 비비는 신용을 하며 빗장을 풀었지요. 끼익. 대문이 열리자 거기 박서방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모습은 그야말로 보기에도 사나웠습니다. 키는 6자가 넘었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얼굴에는 평양에서부터 가져온 칼자국이 한 줄 그어져 있었지요. 게다가 의주에서 돌아온 길이라 행색이 거칠고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임자 어찌 그리 늦게 나오는가? 아이고, 서방님, 잠이 들어서 못 들었네요. 그런데 이리 일찍 오실 줄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리 일찍이라니, 자네는 내가 안 오는 게 좋은가 보군. 아이, 서방님도 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지 놀랐다는 말이지요. 옥란이는 박서방의 도포자락을 잡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도포자락을 휙 빼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주 길이 흉흉하다는 소문이 있어 도중에 일을 다 못 보고 돌아왔네.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달려왔으니 다리가 후들거리는구먼. 아이고, 그러셨군요. 어서 들어가셔서 좀 누우세요. 제가 술이라도 한 잔 차려드리겠습니다. 숨? 박서방이 안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코가 벌름벌름 하더니 갑자기 눈빛이 한 번 번쩍였지요. 임자. 예, 서방님. 방 안에서 어찌 술 냄새가 나는가. 옥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아, 그거요?
제가 적적하여 혼자 한 잔 따라 마셨답니다. 서방님. 서방님 안 계신 빈집에 혼자 있자니 어찌나 적적한지 그래서 술 한 잔에 마음 달랬지요. 혼자서 두견주를 한 병이나 비웠단 말인가? 박서방이 방안을 가리켰습니다. 보니 술상에는 두견주 병이 2개나 비워져 있었고 갈비찜과 빈대떡은 거의 다 먹은 상태였으며 잔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란이는 침을 한번 꼴깍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지요. 아이, 서방님. 잔이 2개인 것은 제가 서방님 생각하며 빈잔 하나 마주놓고 마셔서 그런 거지요. 음식도 제가 많이 먹어서 그렇답니다. 요즘 식욕이 어찌나 좋은지 제 살이 더 오른 게 안 보이세요? 옥란이가 일부러 가슴을 한번 내밀며 웃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습에 잠시 표정이 풀리는 듯 했으나 곧 다시 의심의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가? 그렇다 치세. 그런데 임자. 예, 서방님. 내 코는 못 속이네. 이 방 안에는 분명 사내 냄새가 나는구먼. 박서방이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초리가 방의 구석구석을 훑었지요. 농 뒤도 살펴보고 병풍 뒤도 살펴보고 천장도 올려다보고 마루 밑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불장 속의 유선비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그는 두꺼운 소미불을 끌어당겨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쓰고 숨소리조차 죽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는 기생집 발을 들이지 않겠나이다. 살려만 주시오면 매월 초하루마다 절에 시주를 올리겠나이다.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노자님, 장자님, 모든 성인이시여 이 못난 선비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유선비는 마음속으로 별별 신령을 다 부르며 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려 어찌나 흥건한지 배고 있던 소미불이 흠뻑 젖을 지경이었지요. 방안을 샅샅이 뒤지던 박서방이 마침내 한 가지 결론을 내린 듯 옥란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임자. 예, 서방님. 바른 대로 말하게. 이 방에 어떤 놈이 들었었지? 옥란이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2눈을 부릅뜨더니 입을 떡 벌리고는 마치 천지가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니,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라니, 내 말 그대로일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옥란이가 갑자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2 손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의심을 받는단 말이냐? 평양에서 한자 이름 날리던 옥란이가 이 남쪽 총구석에 내려와 서방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거늘 어찌 이런 모욕을 당하는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임자, 그렇게까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서방님이 한 달에 보름은 한양으로, 닷새는 개성으로, 또 닷새는 의주로 떠돌아다니시는 동안 이 옥란이는 이 빈방에서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서방님만 기다리며 살았거늘 어찌 이런 누명을 씌우신단 말입니까? 옥란이의 통곡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찌나 처량한지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불장 속의 유선비조차 잠시 그녀가 진짜 억울한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지요. 임자, 임자, 그만하게. 내가 잘못 말했네. 박서방이 당황하여 옥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옥란이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지요. 잘못 말했다고 끝날 일입니까? 한번 입 밖에 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법. 서방님이 저를 이리 의심하신다면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 결백을 증명하겠나이다. 아이고 임자, 죽긴 누가 죽는단 말인가? 내 잘못했네. 내 잘못했네. 의주 길이 험해서 마음이 어수선하다 보니 헛것을 보고 헛말을 한 것일세. 박서방이 진땀을 뺐습니다. 옥란이는 그래도 계속 흐느꼈지요.
그래도 한번 의심을 품으셨으니 의심이 다 풀릴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 그렇게 의심이 가시거든 이 방안을 낱낱이 다 뒤져보세요. 농을 열어보든 병풍을 들춰보든 천장을 뜯어오든 마루를 들어보든 마음대로 하세요.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때는 서방님이 제게 사죄하셔야 합니다. 사죄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의심 안 하시겠노라 천지신명께 맹세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옥란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적반하장,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 그러나 동시에 마음대로 뒤져보라고 던져줌으로써 박서방의 의심을 어느 정도 풀어주려는 계산이었지요. 사람이란 본디 마음대로 뒤져보라고 당당히 나오면 도리어 뒤져볼 마음이 줄어드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박서방은 보통 의심 많은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좋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한번 뒤져보겠네. 자네가 결백하다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100번 사죄하리다. 박서방은 정말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을 열어보고 병풍을 들춰보고 이부자리를 들춰보고 베개 밑까지 살펴보았지요. 이불장 속의 유선비는 다시 한번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발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지요. 아이고, 옥란아, 자네가 너무 멀리 갔네. 마음대로 뒤져보라 하면 정말로 뒤지면 어쩌란 말이냐? 이 사내가 보통 사내가 아닐세. 마침내 박서방의 발걸음이 이불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뚜벅뚜벅 탁. 이 이불장은 어찌 이리도 굳게 닫혀 있는가? 박서방이 이불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이불장 문고리를 향해 천천히 뻗어갔지요. 이불장 속 유선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꽉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나 옥란이가 누구입니까? 평양에서 한자 이름 날리던 그 옥란이지요. 그녀는 박서방의 손이 문고리를 잡기 직전 잽싸게 그 사이에 끼어들어 이불장 문을 손바닥으로 탁 하고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무어? 어찌 거기만 안 된단 말인가? 박서방의 눈빛이 다시 매서워졌습니다. 옥란이는 그러나 호호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여시는 게 좋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똑똑히 말하게. 옥란이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번쩍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지요. 그녀는 일부러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사실은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장터에 갔다가 아주 귀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답니다. 강아지? 예, 강아지요. 그것도 보통 강아지가 아니라 도둑을 기가 막히게 잘 잡는다는 똥개. 아니, 똥개라기보다는 진돗개와 삽살개의 후예라 할까요? 아무튼 아주 영리하고 귀한 놈이지요. 박서방은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불장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게요, 서방님. 이놈이 어찌나 낯가림이 심하고 겁이 많은지 사람 발소리만 나면 불이 나게 이불장 속으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그 강아지가 들어있어요. 서방님이 갑자기 문을 여시면 이놈이 놀라 까무러칠 거예요. 까무러치면 다행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비싸게 주고 산 놈인데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박서방은 옥란이의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미간을 찌푸리며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불장 속에 강아지를 키운다? 임자, 자네 거짓말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강아지면 강아지지. 이불장 속에 들어가 사는 강아지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강아지는 마당에서 키우는 것이지. 아이 서방님,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자네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이건 분명 자네가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고 나를 속이려는 수작일세. 박서방의 얼굴이 다시 사나워졌습니다.
그는 옥란이를 한 손으로 밀치고는 이불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요. 좋네. 자네가 정 그 안에 강아지가 있다고 우긴다면 내가 한 가지 시험을 해보겠네. 시험이라뇨? 내가 이 장롱문을 주먹으로 두드릴 테니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야 할 것이 아닌가. 진짜 강아지라면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짖을 것이 분명하지. 만약 두드렸는데도 개소리가 안 나면 그때는 내가 이 장롱문을 도끼로 부수고 그 안에 숨은 놈의 모가지를 그 자리에서 비틀어 버리겠네. 박서방은 그렇게 말하며 정말로 도끼를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옥란이는 이를 어쩌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이불장 속에 유선비는 들었습니다. 똑똑히 들었지요. 박서방의 그 무시무시한 말을.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한바탕 천둥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빌어먹을. 옥란이 자네가 어찌 나를 강아지로 만든단 말인가? 평생 사서 삼경을 읽고 시경, 서경을 외우던 이유 선비를 강아지로 만들다니.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 머리가 박살이 날 터.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이를 어찌하나. 쾅, 쾅. 박서방의 주먹이 이불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이놈의 개야. 짖을 테면 짖어봐라. 만약 안 짖으면 내 놈이 개가 아닌 것을 내 증명하리라. 박서방의 주먹질에 이불장이 들썩였습니다. 그 안에 유선비는 솜이불 7채에 파묻혀 솜이불의 어느 쪽이 위이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조차 분간이 안 갈 지경이었지요. 유선비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짖으면 평생의 수치요. 짖지 않으면 평생의 끝이로다. 내가 누구냐. 나는 유씨 가문의 17대 종손이요. 향시에 2번이나 합격한 유생원이요. 고을에서 글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유선비가 아니냐. 그런 내가 어찌 이불장 속에서 개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냐. 만약 내가 짖는다는 사실이 한자라도 새어나가면 우리 가문 대대로의 명예가 진흙탕에 떨어질 것이요. 내 자손 7대까지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 쾅, 쾅, 쾅! 이상하구나. 어찌 한마디도 안 짖는단 말이냐. 임자, 이거 분명 자네 거짓말일세. 아! 아니에요, 서방님. 이놈이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보세요. 옥란이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장에 입을 바짝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지요. 나리, 지금 짖으세요. 빨리요. 안 그러면 정말 죽어요. 이불장 속의 유선비도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망설였지요. 갓쓴 선비가 개짖는 소리를 내다니 차라리 한번 죽고 말지 어찌 그 짓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때 박서방이 무서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마당에 도끼를 가져오너라. 내 이 장롱을 부수고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겠다. 도끼라는 2글자가 유선비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자손 7대니 가문 명예니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손 7대보다 당장 자기 한 대가 중요했지요. 가문의 명예보다 자기 머리통이 더 중요했고요. 에라, 모르겠다. 죽을 바엔 짓고 살자. 짓고 살아서 다음에 부처님께 시주하면 부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공자님도 살기 위해 잠시 도리를 굽힐 수 있다셨다. 아니,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 유선비는 2 눈을 꽉 감고 목구멍에 가래를 잔뜩 돋우고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그 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어찌 짖어야 할지도 막막했지요. 유선비는 평생 개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 체면에 개와 놀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개가 어떻게 짖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멍멍이라 했던가, 왈왈이라 했던가, 아니면 컹컹이라 했던가.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비슷하게 내보자? 유선비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멍.
이불장 속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소리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짖는다기보다는 신음에 가깝고 신음이라기보다는 흐느낌에 가까웠으며 흐느낌이라기보다는 그저 처량한 한숨에 가까웠지요. 박서방이 두드리던 주먹을 멈췄습니다. 뭐야? 방금 무슨 소리야? 옥란이도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짖는 소리란 말입니까? 차라리 송아지 우는 소리라 하면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옥란이는 곧 정신을 차리고 박서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세요. 서방님. 짖고 있잖아요. 이놈이 어찌나 겁이 많은지 짖는 소리도 저렇게 처량하답니다. 저게 짖는 소리야? 무슨 개가 저렇게 짖는단 말인가? 송아지 같기도 하고 늙은 영감 한숨 같기도 하구먼? 박서방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자 옥란이는 다급히 이불장에 다시 입을 댔습니다. 나리, 좀 더 크게! 좀 더 우렁차게! 진짜 개처럼! 이불장 속의 유선비도 자기가 낸 소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짖어야 했지요. 그는 다시 한번 가래를 끌어모으고 가슴을 한껏 부풀리고 단전에 힘을 주고 평생 시조창을 부르듯 그 소리를 다시 내질렀습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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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딘가 어색했지요. 멍멍이 아니라 마치 한자로 명을 부르듯 끝이 길게 늘어지는 게 천상 글공부 한 사람의 발음이었습니다. 멍, 멍, 컹, 캉캉, 깨갱, 깨갱. 유선비는 자기가 들은 적이 있는 모든 개소리를 다 끄집어내어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멍멍도 했다가, 컹컹도 했다가, 깽깽도 했다가, 깨갱깨갱도 했다가,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딘가에서 들은 듯한 늑대 울음소리까지 흉내내며 아우! 하고 길게 울었지요. 이불장 속의 유선비는 그렇게 짖으면서 두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학문을 닦아 사서삼경을 외우고 향시에 2번이나 합격한 그가 한밤중 이불장 속에서 개 흉내를 내고 있다니. 이 무슨 가련한 신세란 말입니까? 그러나 죽기보다는 짖는 게 낫지요. 살아야 다음이 있는 법.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계속 짖었습니다. 멍! 멍! 멍멍멍멍멍! 컹! 컹! 깨갱 깨갱 깨갱! 아우! 방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불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옥란이는 입을 손으로 막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짐짓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보세요, 서방님. 이놈이 얼마나 영물인지 아시겠지요? 짖는 소리에도 한과 정이 깃들어 있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양반집 강아지라 다른 강아지하고는 격이 다르지요. 평양에서 내려와? 양반집 강아지? 박서방은 여전히 어딘가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짖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으니 더 이상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는 이불장에 한 번 더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이불장 속에서 유선비가 또 한 번 짖었습니다. 멍멍 컹 캉. 이번에는 좀 더 능숙해진 모양새였습니다. 박서방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진짜 개로구먼. 그것 참 별 희한한 개가 다 있구나. 이불장 속에 사는 개라니. 임자, 자네 정말 별 묘한 짐승을 사왔네 그려. 호호, 그렇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옥란이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도 잠시였지요. 박서방의 입에서 다시 의외의 말이 떨어졌으니까요. 임자. 예, 서방님. 내 그 개를 한번 봐야겠네. 옥란이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보다니요? 보다니라니, 본다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 내가 사람이고 자네가 사온 그게 개라면 내가 한번 봐줘야 할 게 아닌가. 보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름도 한번 불러줘야 할 것 아닌가. 박서방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새로 사온 짐승을 주인의 남편이 한번 보겠다는데 안 된다 할 까닭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불장을 열면 그 안에는 개가 아니라 유선비가 떡하니 들어있을 터인즉
그것을 어찌하나요? 옥란이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 묘수를 더 생각해냈지요. 아이, 서방님, 보시는 거야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놈이 워낙 겁이 많아서 낯선 사람을 보면 까무러친답니다. 서방님은 이놈에게 아직 낯선 분이시지요. 그러니 지금 이불장을 여시면 이놈이 놀라 죽어요. 사흘만 기다리세요. 사흘이면 이놈도 서방님 목소리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때 보시면 안 늦지요. 사흘이라. 예, 사흘이요. 그동안 제가 이놈에게 서방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겠습니다. 저분이 내 새 주인이시다. 우리 서방님이시다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이놈도 서방님께 정이 들어 사흘 후에는 꼬리를 흔들며 나올 거예요. 박서방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흘이라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요.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럼 사흘 동안은 자네 마음대로 하게. 사흘 후에 내가 직접 보겠네. 호호, 예, 그러시지요. 옥란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했지요. 사흘 안에 어떻게든 유선비를 빼돌리고 진짜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다 놓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의주 길에서 돌아온 그는 술 한두 잔에 곧 노곤해졌고 옥란이가 정성껏 따라주는 술 두어 잔을 더 받아 마시자 곧 눈이 감기기 시작했지요. 임자, 내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자야겠네. 예, 서방님. 어서 자리에 누우세요. 제가 이부자리 펴드리겠습니다. 옥란이는 부지런히 이부자리를 펴고 박서방을 눕혔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의주 길천리를 사흘길에 달려왔으니 그 피로가 오죽했겠습니까? 옥란이는 박서방의 코 고는 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이불장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지요. 나리 살아계세요? 이불장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아있긴 한데 산 게 아닐세. 호호, 그러게요. 그런데 나리 짖는 소리는 어디서 그리 잘 배우셨어요? 이 사람아, 농담할 때가 아닐세. 어서 나 좀 꺼내주게. 잠시만요. 서방님이 깊이 잠드시면 그때 꺼내드릴게요. 박서방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옥란이는 살금살금 이불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선비가 소미불에 둘둘 말린 채 굴러 떨어졌지요. 끙. 유선비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갓은 한쪽으로 비뚤어졌고 도포는 구겨질 대로 구겨졌으며 망건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상투는 풀어져 머리카락이 산발이었으며 얼굴은 식은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참을 짖었더니 목소리도 다 쉬어 말을 하려 해도 끄 하는 소리만 나왔지요. 아이고 나리, 이게 무슨 꼴이세요? 이 사람아, 누구 덕분에 이런 꼴이 됐는가? 호호, 죄송해요. 그래도 살아나오셨잖아요. 살아나오긴 했는데 이 망신은 어찌할꼬.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일이지요. 제가 어디 가서 떠벌리겠어요? 떠벌렸다가는 저도 같이 망하는 걸요. 유선비는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옥란이도 떠벌릴 처지가 못 되었지요. 이 일은 둘 사이의 비밀로 묻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 그런데 옥란아. 예. 내 한 가지 묻겠네. 무엇이요? 자네 어찌 그 자리에서 이불장 속에 개가 있다는 말을 생각해냈는가? 내 평생 그런 기상천외한 거짓말은 들어본 적이 없네. 옥란이는 빙긋 웃었습니다. 나리, 사람이 다급해지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지요. 더구나 저는 평양에서 10년이나 기생 노릇 한 몸이옵니다. 한량 손님이 들었을 때 갑자기 본처가 들이닥치고 첩이 들이닥치고 형제가 들이닥치고 별별 일을 다 겪어봤지요. 그때마다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거짓말을 짓는 데에는 도가 텄답니다. 허허, 도가 텄다라.
자네는 그 재주로 책을 한 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겠네 그려. 무어, 베스트셀러는 아직 우리 시대에 없는 말이지만 말일세. 호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칭찬으로 들을게요. 자, 이제 어서 가세요. 서방님이 깨시기 전에 빨리요. 옥란이는 유선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매무새를 대충 다듬어주고 갓을 바로잡아주고 마당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날이 다음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오라 해도 안 오네. 내 평생 자네 집은 쳐다보지도 않을 걸세. 호호, 그거 참 잘 됐네요. 저도 부담 없고요. 유선비는 마지막으로 옥란이를 한번 돌아보고는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자기 집까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도중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요. 아무튼 그가 무사히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닭이 2번이나 울고 난 뒤였습니다. 부인이 잠에서 깨어 어찌 이리 늦으셨소? 하고 물었지만 유선비는 그저 김진사 댁시회가 너무 길어졌소 하고 말한 뒤 자리에 누워 죽은 듯이 잠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옥란이는 정말로 장터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정확히는 강아지가 아니라 2달 된 누렁이였지요. 그녀는 그놈을 이불장 앞에 묶어두고 박서방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서방님. 그날 그 강아지예요. 이제는 사흘이 지났으니 안 까무러친답니다. 그러게. 어디 보자. 제법 잘생긴 놈이군. 그런데 임자. 예. 어찌 며칠 사이에 이놈이 이리 컸나? 그날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제법 큰 놈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강아지로구먼. 아, 그게요. 이놈이 짖을 때는 목청이 어찌나 큰지 큰 개 같지만 사실 몸은 작답니다. 호호. 박서방은 또 한 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옥란이의 천연덕스러운 표정에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렁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잘 키워라 하고 한마디 한 뒤 다시 의주로 떠났지요. 박서방이 떠난 뒤 옥란이는 누렁이의 목줄을 풀어 마당에 풀어주며 혼자 빙긋 웃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잘 살 거라, 강아지야. 누렁이는 영문도 모르고 꼬리를 흔들었지요. 한편 유선비는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마당에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쿵 뛰었고 거리에서 개를 마주치면 얼굴이 시뻘개져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한 번은 친구 김진사가 새로 강아지를 사왔다고 자랑하며 유선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유선비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식은땀을 흘리며 내 갑자기 배가 아프오. 그만 가봐야겠소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유선비는 기생집 출입을 뚝 끊었습니다. 한량 친구들이 이보게 새로 들어온 기생이 절색이라네. 같이 가세 하고 꾀어도 그는 아니, 나는 이제 그런데 안 가네 하며 손사래를 쳤지요. 친구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사람이 변했나 하고 물어도 그는 그저 사람이란 본디 한 번씩 정신을 차려야 하는 법일세 하고 두루뭉술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마음을 잡고 학문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시에 또 한 번 합격하고 마침내는 한양에 올라가 회시에도 응시했지요. 비록 회시에는 떨어졌으나 그래도 사람이 한결 진중해졌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평이었습니다. 부인은 영문도 모르고 우리 집 양반이 어찌 이리 사람이 변했을꼬 하며 기뻐했지요. 유선비는 그때마다 옥란이의 이불장 속에서 짖었던 그 밤을 떠올리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큰 망신을 당하면 정신이 들기 마련이로구나. 비록 한 번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망신이지만 이 망신이 도리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이 어찌 옥란이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옥란이, 옥란이, 자네 어디서 잘 살고 있는가. 자네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네 그려. 세월이 흘러 10여 년이 지난 어느 봄날 유선비는 마침내 회시에 합격하여 작은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곳은 공교롭게도 평양과 가까운 어느 고을이었지요. 부임한 첫날 저녁 유선비는 관아 앞에 앉아 멀리 평양 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곁에 있던 아전에게 물었지요. 이보게,
자네 혹시 평양의 옥란이라는 기생 이름을 들어봤는가? 옥란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분은 지금은 기생이 아니랍니다. 그래, 그럼 무엇을 하는가? 비단 장사를 하는 박서방의 부인으로 평양 어느 동네에서 곱게 늙어가신다 합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다 들었습니다. 유선비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멀리 평양을 향해 한 번 절을 했지요. 옥란이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일세. 자네 그 영악함은 어디 안 갔겠지. 자네 박서방은 아직도 자네 이불장 속에 개가 살았다고 믿고 있는가. 호호, 그 비밀은 자네와 나만 아는 비밀일세. 무덤까지 가지고 가세나. 자, 이렇게 해서 유선비와 옥란이의 한바탕 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후 어느 호사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침내 누군가가 종이에 적어두었고 그 종이가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 마침내 오늘날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풍류도 적당히 즐길 일이지 도가 지나치면 이불장 속에서 개 짖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선비처럼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번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을 터이니 차라리 미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둘째, 사람이 다급해지면 어떤 거짓말도 짓고 어떤 흉내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서삼경을 외우던 선비가 이불장 속에서 개 흉내를 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란 본디 그러한 존재이니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 일입니다. 셋째, 영악한 여인의 머리는 천만 군사보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옥란이의 그 기지가 없었다면 유선비는 그날 밤 정말로 황천길을 갔을 것이요. 옥란이 자신도 박서방에게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다급한 순간에 떠올린 단 하나의 거짓말이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린 셈이지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 남의 집 부엌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요. 그것이 평화로운 길입니다. 호기심 한 번에, 욕망 한 번에 평생의 명예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박장대소하신 분도 있을 것이요. 혀를 끌끌 차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한밤중 적적함을 한 자락이라도 덜어드렸다면 이 늙은 이야기꾼은 그것으로 만족이 올시다. 자, 이제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혹시 이불장 속에서 짖는 선비가 나타나거든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바탕 웃어주십시오. 그것이 옛 이야기꾼의 작은 부탁이 올시다.